스토리 프로토콜이 뭐 최근에 뭐 발표를 하기도 했고 얘기도 많이 들리곤 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서 그래서 한번 쭉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마침 또 제가 풀파스의 수요일 반과 목요일 반에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발표 때 이제 일부 발표를 하고 오늘은 이제 뒤이어서 2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가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 프로토콜 내에서 라이센싱하고 로열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처리 절차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요일 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그 일부를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뭐 30초, 10초면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일부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제 요 크게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고 해요. 저 위에 어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은 사실 이제 디앱의 레이어니까 그건 빼고 이제 가장 밑에 월드 IP 블록체인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프루프 오브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제 프로그래머블 IP 라이센스 뭐 이런 세 개의 레이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좀 다뤘었고 그 레이어 1, 그 이제 IP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체 에런 독립적인 에런 메인넷을 만들겠다 이런 거인데 그 기술적 특징을 보면 코스모스 SDK 기반으로 텐더민트 계열의 이제 코멧 BFT 합의 알고리즘을 쓰면서 EVM 호환이 되는 체인이다. 뭐 이 정도만 나와 있고요. 그 메인넷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이 IP를 다루기 위한 이제 별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각각의 IP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IP는 IP 에셋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 IP 에셋에는 이제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IP NFT. 그래서 이제 NFT 형태로 되어 있는 그 IP의 대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IP 어카운트 얘는 이제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 형태인데 어떤 결국은 NFT를 지갑으로 쓰겠다 뭐 이런 컨셉이에요. 이제 원래 이 이더리움 계열에서 알려져 있는 표준이고 그 안에 이 IP와 관련된 어떤 라이센스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로열티와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 앞에까지가 그 일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었고 좀 궁금하신 분 계시면 아마 오늘인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일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뭐 라이센싱과 로열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많던데 네. 슬라이드가 81장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라이센싱 모델부터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라이센스를 처리하는 과정은 이렇게 뭐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계라기보다는 뭐 어떤 연관된 항목들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처음에 먼저 뭐 라이센스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조건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조건을 기반으로 이 라이센스를 이제 등록해 놓고 이제 글로벌한 어떤 스테이트로 그런 다음에 그 등록된 라이센스를 이제 참조해서 라이센스 토큰이라는 이제 NFT를 이제 발행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라이센스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뵙게 됩니다. 그럼 이 라이센스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건 내가 저 IP에 이런 조건을 가진 계약으로 이 저 IP를 쓰겠어.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 라이센스 템플릿이라는 건 약간 법적 프레임워크, 레gal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컨트랙트로 코드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라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보면 계약서는 사실 이제 템플릿이 있잖아요. 템플릿이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제 계약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라이센스 템플릿도 이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일종의 템플릿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템플릿에 이제 담겨 있는 정보는 이제 실제 계약서에 이제 템플릿 링크가 이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어떤 PDF 형태가 됐던 문서화된 우리가 원래 보던 계약서에 이제 링크가 들어가 있고 이게 뭐 NFT로 보면 NFT의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링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라이센스 템플릿에서 설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안에서 상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라이센스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면 된다거나 로열티를 몇 프로로 세팅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을 세팅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라이센스 템플릿에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템플릿은 사실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 템플릿 자체가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PIL이라는 프로그래머블 IP 라이센스라는 이제 라이센스 템플릿을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CIL 말고도 이제 뭐 추가적인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그 추가적인 템플릿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는 이렇게 다뤄야 되니까 별도의 템플릿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 가능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이제 템플릿은 이게 확장 가능하긴 한데 이게 프로토콜 내에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 자체가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퍼미션 리스하게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제안을 하면 스토리 팀의 리뷰와 승인을 거쳐서 이제 등록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템플릿이 있으면 이제 라이센스 템플릿만으로는 이제 완벽한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라이센스 템플릿을 기반으로 라이센스의 조건, 텀이라고 하죠. 텀을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템플릿에다가 라이센스 조건까지 더해줘야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정해져야 이제 실제 라이센스 계약서로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상용 가능한지 이전 가능한지 로열티는 뭐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다고 라이센스 템플릿이 되어 있다면 라이센스 조건에서 내가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한 라이센스는 상용 가능한데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할 수는 없고 로열티는 5%를 가진 조건으로 세팅하겠다라고 그러면 이 조건과 템플릿이 가진 내용을 합쳐서 이제 실제 계약 조건이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라이센스 템플릿에는 이제 조건들을 이제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템플릿에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 조건들을 등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템플릿이 똑같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세팅할 때는, 상용으로 쓸 수는 없고, 트랜스퍼러블 하고, 상용으로 쓰지 않으니까 이제 로열티는 당연히 없고, 뭐 이런 조건을 세팅하는, 이렇게 이제 텀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상용으로 쓰는데 트랜스퍼러블 하지 않으면서 로열티 5%뭐 이렇게 이제 텀들을 세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템플릿의 어떤 라이센스 텀을 하나 세팅을 해놓으면 그 라이센스 텀은 이제 하나의 완성된 계약서이니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계약서를 가지고 나도 이제 이름을 저 사람하고 나하고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냥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템플릿으로 라이센스 텀을 가지고 그 텀을 이제 글로벌하게 등록해 놓으면 누구든지 그 텀을 기반으로 이제 어떤 라이센싱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 뭐 계약 조건만 완성된 것이고 뭐 계약서만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로 이제 계약이 맺어진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조건까지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제 이제 조건을 이제 확정 지으려면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을 어떤 IP
IP에 이런 조건을 쓰겠다라는 이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IP가 뭐 A, B, C가 있는데 B IP에 이 조건을 쓸 거야. 뭐 이런 걸 이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라이센스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P 소유자, 이제 라이센스 레지스트리라는 이제 글로벌한 어떤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내가 갖고 있는 IP에 사용할 라이센스 조건을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나는 이런 조건으로 내 IP를 이제 쓸 수 있게 허용하겠어 이런 거고 아직 이 IP를 사용할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고 나면 이제 누구든지 IP 사용권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가 저 조건으로 저 IP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IP 사용권을 이제 얻는 과정은 내가 그 라이센스 토큰을 발행하는 과정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토큰이라는 건 이제 ERC721 타입의 이제 NFT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스 토큰이라는 어떤 컨트랙트는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 내에 이제 단 한 개만 존재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하나만 있고, 그래서 이 토큰의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IP를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 이제 사용권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NFT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토큰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IP의 사용권을 얻는 과정은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가 쓰고 싶은 오리지널 IP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등록된 라이센스 조건이 있겠죠. 그 라이센스 조건을 가지고 라이센스 토큰을 이제 민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무슨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오리지널 IP인데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새로운 소설을 만들겠어. 그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소설이 이제 새로운 IP가 되는데 거기서는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써야 되니까 스파이더맨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싱을 이제 획득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일단 내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IP의 라이센스 토큰을 이제 민팅함으로써 일단 시작을 하고요. 이 라이센스 토큰은 이 권한이 있다는 걸 가지고만 있게 되고 실제로 내가 이걸 사용하려면 이 라이센스 토큰 민팅한 라이센스 토큰을 가지고 라이센스 레지스트리에 내가 저 오리지널 IP를 쓰려고 그래. 지금 새로 만들려는 소설에 이런 걸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라이센스 토큰을 소각하면서 이제 라이센스 레지스트리에 이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IP는 아까 그 오리지널 IP 스파이더맨 캐릭터에 대한 약간 차일드 IP의 이제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라이센스 뭐 두 단계로 보면 라이센스 토큰을 받은 다음에 그걸 소각하면서 등록해 뭐 이런 과정인데 사실 이걸 라이센스 이제 토큰을 민팅하는 이제 소각하는 과정 없이 그냥 직접 사실 이제 등록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라이센스 토큰이 왜 필요할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던데 자세히 읽어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이제 라이센스 토큰을 가지고 이 라이센스 토큰의 어떤 유동성을 통해서 이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쓸 수 있게 팔게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제가 사실 잘 안 떠올라서 왜냐하면 사실 이걸 라이센스 토큰은 사실 사고 팔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사는 사람이 굳이 살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가서 라이센스 토큰을 민팅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런 케이스가 좀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왜 필요한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센스는 이제 어떤 IP에 대한 사용권을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이제 사용 권한을 이제 획득했으면 실제로 그 IP의 라이센싱에서 중요한 건 로열티잖아요. 내가
어떤 IP를 이용해서 2차 창작을 만들었는데 오리지널 IP에게 그 로열티를 어떻게 주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그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IP들끼리는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오리지널 IP를 가지고 새로운 소설을 만든다고 했으면 그 IP 간에는 이제 부모 자식과 같은 어떤 계층 구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층 구조가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오리지널 IP에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 게 있는데 2차 창작물에 대한 IP를 가지고 3차 창작물을 만들고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IP를 가지고 이제 2차 창작을 한 다음에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델도 이제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좀 더 뭐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이런 모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건 그냥 단순한데 어떤 건 여러 개의 부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의 IP에 파생되는 2차 창작물들이 이제 여러 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IP의 계층 구조들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IP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 오리지널 IP를 이제 뭐 여러 개를 참조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가능하고 하나의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개의 2차 창작물들이 가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계층 구조가 있다고 이제 봤을 때 이때 이제 로열티 모델이 이제 어떻게 동작할까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떤 개념 정의하는 것보다 그냥 요 스토리 프로토콜 문서 내에 나온 예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로열티 정책이라는 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사실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뭔가 얼마를 주고 뭐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선수금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방식의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러닝 로열티로 수익이 얼마가 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수익의 몇 퍼센트를 그냥 준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액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1년에 얼마를 그냥 정액으로 내겠어.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최소 이 정도는 개런티해야 되고 최대는 이만큼을 낼 수 있어. 그런 레인지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 조건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실 설정할 수가 있지만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현재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단 한 개, 리퀴드 앱솔루트 퍼센티지라는 정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보면 유동성 절대 비율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딱 봐도 왜 이런 이름인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방식인지 나와 있으니까 이제 LAP는 어떤 부모 IP가 있으면 그 부모 IP가 이제 자신의 모든 하위 그 IP들 한테 부여할 이제 최소 로열티 비율을 그냥 지정한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예시를 보면 이제 IPS에서 1번이 이제 최상위 이제 IP가 되고 오리지널 IP가 되겠죠. 걔를 가지고 2차 창작물을 만든 게 2번 IP가 되고 2번을 가지고 이제 3번의 이제 창작물도 있고 2번을 가지고 만든 4번의 이제 창작물도 이제 있다고 보면 각각의 이제 에셋들마다 IP마다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나는 5%로 할 거야 최소 비율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IPS 2번은 나는 어떤 얘는 이제 조건을 뭐 라이센스는 여러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뭐 A라는 조건은 5%의 조건이고 B라는 어떤 라이센스 조건은 10%의 조건 로열티를 받겠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단 IP 홀더 입장에서는 내가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최소 비율 이런 걸 일단 지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각 IP 에셋들에는 이제 자금의 흐름들이 결국은 발생할 거잖아요. 그 자금의 흐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풀 역할을 하는
이제 로열티 볼트라는 이름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각 IP 에셋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PS 1번은 이제 자기의 로열티 볼트가 있고 각각 1, 2, 3, 4번이 각각 자기만의 이제 로열티 볼트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번이 갖고 있는 로열티 볼트가 하는 일은 로열티 볼트 안에 뭔가 일단 이제 로열티 수익이 들어오고 나면 그 수익을 이제 4번 IP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번, 2번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1번, 2번, 4번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1번, 2번, 4번이 저 로열티 볼트, 4번의 로열티 볼트에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열티 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이제 볼트라는 건 어떤 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이제 지분이 필요할 거잖아요. 어떤 IP가 있으면 그 IP들은 계층 구조를 따라 내려가면서 최상위로 그 IP에 5%가 있고 두 번째 그 IP에는 10%가 있고 나는 뭐 85% 가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지분은 이제 로열티 토큰이라는 어떤 ERC20 형태의 토큰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제 그 지분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로열티 토큰을 보유한 수만큼, 보유한 비율만큼 IP로 발생한 수익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열티 토큰은 사실 사고 파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IP 1번이라 5%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2%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러면 그 2%를 사간 사람은 내 IP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2%를 가져갈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IP 에셋마다 이 IP에 대한 로열티 토큰이 이제 별도로 있어요. IP마다 로열티 토큰이 각각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로열티 토큰은 IPS마다 이제 1억 개의 이 로열티 토큰이 발행이 되게 되니까 그럼 전체 1억 개를 이제 100%로 이렇게 나눠보면 한 개 로열티 토큰이 이제 0.000뭐1%의 로열티 지분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IP별로 자신만의 로열티 토큰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IP 에셋 1번을 보면 걔는 로열티 토큰 1번을 가지고 있는 거고 IP 에셋 2번에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로열티 토큰 2번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이제 로열티 토큰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제 로열티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로열티 토큰의 이 분배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번 IP로 보면 그 지분이 1번 IPS의 5%를 가지고 있고 2번 IPS이 1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4번 IP에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나머지 85%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 4번 로열티 토큰의 이제 5%는 1번이 가져가고 10%는 2번이 가져가고 나머지 85%는 4번이 가져가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그냥 뭐 이렇게 트랜스퍼 해주는 방식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하위의 IP가 등록되고 나면 본인이 하위 로열티 볼트에서 그냥 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5%의 4번 로열티 토큰을 받아갈래? 뭐 이렇게 그냥 클레임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열티 토큰은 사실 이제 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로 보면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주식 말고 이제 사실 로열티 수익금, 이제 로열티로 발생 어떤 수익은 사실 배당에 이제 가까우니까 이 이제 실제 수익금이 이제 로열티 토큰이 이제 실제 수익금이 되는 건 이제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로열티 비용은 이제 로열티를 누군가 낼 거잖아요. 내가 저 IP를 썼으면 저 IP를 쓴 거에 대한 수익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한 수익 중에 로열티로 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뭐 USDC나 뭐 이더리움이나 같은 이제 일반적인 토큰으로 이제 로열티 비용을 이제 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열티를 결제하는 데 쓰는 토큰을 이제 레비뉴 토큰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런 이제 뭐 이제 모든
ERC20 토큰이 다 이제 뭐 레비뉴 토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이런 토큰들을 레비뉴 토큰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제 화이트 리스팅이 되어 있고 이제 이 화이트 리스트들은 어떤 거버넌스 투표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IP를 활용해서 이제 내가 이제 수익을 이제 창작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로열티를 이제 지불해야겠죠. 그 로열티를 이제 해당 IP 에셋, 내가 사용한 IP 에셋에 이제 로열티 볼트에 그냥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뭐 이걸 저걸 써가지고 이제 2차 창작물을 만들었는데 내가 얼마의 비율을 내야 되냐.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중에 내가 몇 퍼센트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되느냐를 이제 사실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 IP 에셋에는 이제 이제 누적된서 내가 내야 되는 어떤 로열티의 금액, 이제 로열티의 비율인 이제 그 정보가 이제 로열티 스택이라는 이제 스택은 이제 쌓는다는 의미니까 그동안 한 100까지 내려올 때 쌓여 있는 로열티가 몇 프로인지를 이제 나타내주는 이제 로열티 스택 정보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보를 보고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IPS의 이제 4번을 이용해서 이제 얘는 뭐 3차 창작물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4차 창작물을 만든 거예요. IPS의 5가 되겠죠. 내가 만든 창작물은. 걔를 가지고 어 이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요 내가 내야 되는 어떤 지분을 이게 매출액 중에 로열티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1밀리언 USDC를 내면 되겠어. 이게 이제 계산이 되고 나면 그 1밀리언 USDC를 이제 4번한테만 주는 거죠. 4번한테 그냥 그걸 다 주고 이제 볼트에 다 이제 그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결제가 되고 나면 각 이제 상위 IP 소유자들은 자기가 이제 그 로열티 토큰을 가지고 있잖아요. 4번의 로열티 토큰을 갖고 있는 비율만큼 저 4번 볼트에 있는 그 USDC를 이제 청구를 해서 가져가는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로열티 모델이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고, 이제 로열티를 이제 이렇게 문서에는 이제 까먹고 안 넣었는데, 로열티가 이제 발생하는 케이스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어떤 라이센스 권한을 획득할 때 이제 어떤 라이센스 토큰을 민팅하는 이제 뭐 착수금 선불 같은 느낌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러닝 로열티처럼 실제로 그 창작물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 이제 로열티를 이제 후불로 지불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IP와 관련해서는 로열티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사실은 1억 원을 벌었는데 5천만 원만 번 것처럼 한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저 IP는 다른 IP의 표절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류의 어떤 IP와 관련된 이슈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하는 절차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 처리 과정은 사실 이렇게 뭔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도 하고 뭐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컨셉인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누군가가 분쟁을 이제 제기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표절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분쟁을 제기할 때에는 얘는 어떤 카테고리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 내에 분쟁과 관련된 어떤 태그들 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태그들 중에 얘는 이 카테고리에 맞는 것 같아. 를 이제 태그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떤 이슈가 있다는 걸 IP가 침해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던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넣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분쟁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불 규칙, 저 사람은 내 IP를 표절했으니 뭐 벌금으로 얼마를 내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종류의 지불 규칙들을 이제 분쟁을 제기하면서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분쟁이 이제 제기되고 나면 이제 아비터라고 불리는 어떤 분쟁의 조정자, 중재자가 있어서 그 중재자가 이제 IP가 이제 뭐 이게 어떤 권한을 침해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일단 이 중재자의 역할을 그냥 스토리 프로토콜 팀이 이제 담당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얘가 뭐 어떤 일종의 거버넌스화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래서 중재자들이 봤을 때 어떤 그 IP, 이 IP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문제가 있는 IP하고 그 IP로부터 파생된 IP들한테 얘는 표절이 되어 있는 IP야 이런 제 태그들을 이제 적용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표절에 그 의미가 있으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IP를 활용하지 못하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 태그가 이제 적용되고 나면 이미 어떤 분쟁 중에 이제 일어나 있으니까 그 IP를 가지고 뭐 다른 이게 뭐 N차 창작물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쟁 태그가 적용된 IP 에셋이 있으면 그 에셋으로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라이센스를 생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게 이제 막아져 있는 것들이 이제 문체인상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분쟁은 사실 해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뭐 로열티를 잡는 IP인 것 같아. 뭐 이러고 났더니 그럼 나중에 그게 뭐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그 로열티 금액이 이제 다 지불이 됐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떤 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분쟁과 관련된 태그를 이제 다시 쭉 없애는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겹치게 되고 그럼 이제 원래 이제 클린한 상태의 IP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분쟁의 중재자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재자들은 이걸 IP의 분쟁이 있는 걸 중재하는 과정에서 뭐 온체인상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라이센스 템플릿이 있는데, 라이센스 템플릿은 사실 실제 계약서와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참조해서 뭐 실제 분쟁을 이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준비한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얼마 전에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과 관련된 약간 프라이빗한 미업에서도 이제 들은 이야기기도 하고 그때 들린 생각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이미 있는 IP의 라이센싱 구조는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특히 영화, 뭐 음악,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 방대한 그 IP 간의 관계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 스토리 프로토콜로 그대로 온보딩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그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그걸 온보딩 시키는 건 사실 합의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근데 대신에 현재 IP화 되어 있지 않은 컨텐츠들 네, 뭐 얘기하셨던 거, 뭐 AI가 만든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찍는 뭐 쇼츠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은 사실 뭐 IP나 뭐 이런 계약들과 이렇게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온보딩 하면서 뭔가 시작할 수 있으면 얘는 새로운 IP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파이가 뭐 기존의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이제 온보딩 시키진 않았잖아요. 온체인화 시키거나 이러진 않고 별도의 온체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만으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금융 서비스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런 스토리 프로토콜과 같은 이제 온체인 기반의 이제 IP 플랫폼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네요.